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 스킨 인 더 게임. 법원 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하나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긴 캄비세스의 재판, 네버 세이 아이 노 등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킨 인 더 게임의 책에서 한 10년 전에 배웠던,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검색을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을 그 중세 화가가 중세의 그 형태로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시삼세스라는 판관, 법관이 있었는데, 에, 탄핵을, 법관이 탄핵을 그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재판하는 뭐 과정인 그런 건데, 이 한면에 그 여러 그 줄거리 스토리를 그 표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뒤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장면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그 캄비세스 왕이 이 시삼세스를 가죽을 베끼는 형벌을 내리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장면은 이 가죽을 벗긴 거로 이 재판관 의자에 그 가죽을 씌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그때는 이 법관이라는 게 이 상속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 연서라고 돼 있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집안이 대대로 그 법관 집안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벗겼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그거로 여기에서 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라 라는 그런 아주 무시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거를 그림으로 회화한 내용입니다. 자, 맨 처음에 왜 이런 거를 했느냐? 법원 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대하나 조중식 뉴스 총괄 에디터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 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 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이게 헌법재판소에 입장하는 그런 장면을 게재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의 침범에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은 발부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사법부가 했다는 얘기죠. 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 2심 기한을 또 다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헌재가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하는데,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으면 추후에 의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최종 그 판결에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작이 전라도에서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긴 캄비세스의 재판, 스카이 데일리가 2024년 11월 29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정재학 씨라는 시인이 그 기고한 글은 고조선의 팔적음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의 의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지팡하는 사법인들이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은 위기에 처해 있다. 대법관 권순일과 전라도 판사 김동연의 예는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C3세스임을 증명한다. 현재 이러한 부패한 판사 C3네스들은 정치와 이념을 따라 무수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탓하고 반성하는 진정한 사법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법은 이미 정의와 공정을 상실한 채 시삼네스들에게 점령되어 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이 좌익 시삼네스들로부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 누구의 살가죽을 벗겨내더라도 나라는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계엄령을 내려도 좋다. 계엄령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수십 년을 계엄령 하에 살아도 좋다. 그리하여 묻는다. 사법인이 기계와 명예를 따르는 살아있는 청백리 법관은 어디였겠는가? 자, 이것이 11월 29일에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한 건데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예언이나 한 것 같이 됩니다. 이런 그 시인이 이런 비상계엄까지도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다른 거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중국 전국 속국화 과정을 밟게 됐는가라는 것도 이 한 것을 이 블로거 초록이키라는 사람이 자기 그 블로그에 옮겨서 게재한다고 해서 아주 그 긴 글의 그 과정을 히스토리컬하게 쭉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네요. 가죽을 벗겨야 할 자들이 한둘이겠는가? 요거는 제가 제목을 벗겨봤고요. 한둘이 아니라니까. 대장동 55 클럽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찾아보니까 선관위원장까지 했네요. 검찰 소환 양아림 2024년 7월 31일 그 보도 내용에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거액수수 의혹과 함께 권저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어, 저건 그때 대장동 개발 뭐 이런데 관련된 회사 이름들이 꼭 뭐 중국 이름 같은 것들을 많아요. 화천대유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인지 그리고 뭐 무슨 뭐 딴 것도 있었어요. 잊어버렸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자관 이상한 이름을 져가지고 이 관련된 회사들이 있었죠. 이재명 무죄 선고 김동연 판사 대장동 사건도 심리 중. 박강현 조선일보에서 11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연 51세 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렇게도 그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템플릿화해서 계속 소개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인데요.
이 자정장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뭐 생략하더라도 지금 아까 그 정재학 시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국가의 기둥이 있는데 세 기둥이지만은 네 기둥을 있어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돌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는 어, 행정을 견제하는 게 입법일 수 있고 사법일 수 있고요. 또 입법이 잘못되면 행정에서도 견제할 수 있고 사법에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법이 잘못된다면은 또 행정과 입법에서도 견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둘이 한꺼번에 잘못된다면은 과연 행정이 이 두 군데를 다 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 어쨌든 이게 이 권력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과 입법이 몰려 있다든지 또는 입법과 사법이 몰려 있다든지 또는 행정과 사법이 몰려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될 때는 입법부가 또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르죠. 정한 그런 상황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행정부를 입법과 사법이 갈구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자정장치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것은 넥서스에 나온 거를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 행정수반과 입법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사법만 아니죠.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장치가 없기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부터 헌법재판관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면 조금은 자정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현재로서 이 상권 분립도 지금 문제가 지금 민주국가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자, 어떤 자정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법원의 미국 기관장 해고 허용 요청.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과 입법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하지만은 아주 극소수에 약간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견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법원이 조금 딴지를 걸고 나왔죠. 그렉 스토어와 조이 틸먼이 블룸버그에서 2월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연방 공무원을 축출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미국 대법원의 정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관의 수장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 서류는 워싱턴의 연방재판 판사가 내린 임시금지 명령을 법원에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명령으로 햄튼 델린저는 14일 동안 미국 특별검사국에서 해임되지 않았다. 사라 해리스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가 발표한 대법원 서류에서 이 법원은 하급 법원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여 기관장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을 대통령에게 지시하여 행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급 법원이 14일 동안만 해지 안 하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행정 명령에 의해서 어, 견제를 받는 거니까 대법원에 꼭 상고한 건 아니지만은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네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에이미 버번 잭슨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비효율성 직무태만 또는 직무태만으로 해임될 수 있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은
행정부는 아무런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행정부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충분한 이유를 들지 않고서 했다. 이런 얘기네요. 백악관 공보비서관 캐롤라인 레빗은 대통령의 의지를 늦추는 법원 명령에 반대하며 각각 법치주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요게 처음 인식이 되는 용어네요. 법치주의도 남용이 되고 있다. 법치국가일을 지향한다 그러지만 법의 이름으로 다들 장난치들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거꾸로 법치사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은 아까 이 캄비세스 왕의 판결이 아니고 그 처분처럼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함무라이 법전이 오히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요즘 세상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공정무역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평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푸틴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 지도자들과 자신과 피트 헤그시스의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격을 받았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할 일 목록에서 아찔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첫 달에는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월 바이서트, 조시 보크, 린제이 화이트허스트, AP통신입니다. 두 번째 임기 첫 달을 앞두고 아찔한 속도와 둔기로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규범과 경제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 선출되지 않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억만장자 앨런 머스크가 수천 명의 연방직원 해고를 주도하고 의회가 만든 전체 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법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저항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 시스템은 반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판사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은 입법남용, 미국은 사법남용, 어, 편향적 법치주의 남용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법원을 결재할 방법은 있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네요. 미넨 안보회의 우크라이나 계획 패널 개최 NTD 2025년 2월 16일 방송 내용입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특사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영국 외무장관, 폴란드 외무장관,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패널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양새를 좀 꾸몄고 가운데 있는 이 여성이 이 사회자 역할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패널 토의를 한 듯 실제 평화 협상에는 EU는 제외된다고 미국 특사 켈로그는 천명했었죠. 그리고 이 여성은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인 것 같습니다. 어, 유럽은 방위 산업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미국의 70년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자를 했던 그 여성입니다. 스타머 평화유직은 파병 긍정적. 로이터 일본판 뉴스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추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진정한 협상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주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평화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진지함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평화 합의에서 역할을 완수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 자, 영국이 그 평화군을 평화 협정이 되면은 평화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 국무장관이 그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좀 말이 각각 틀립니다만은 아까 패널 토의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참여가 되더라도 실제 아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 트럼프와 푸틴이 만날 것 같은데 젤렌스키는 물론 참석하지만은 유럽은 참석할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평화협상의 이유가 낄 자리는 없다고 시작한 미국의 전술이 먹히는 대목이다. 평화 유지에 이제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을 미국은 강조한 거 아니냐. 이유가 방위에 돈을 써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경제적으로 낄 수 있는 명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왜 푸틴과만 협상하나? 다급한 유럽 정상들 파리 긴급회동. 2월 17일에 윤경환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우크라 종전 패싱에 17일 EU 나토 등 직결. 미러 사우디 협상 앞두고 자국 안보 불안 가중, 자체 방위비 등 부담, 공동 대응으로 발언권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공식적인 그 EU나 나토 회의는 아니고 마크롱이 급조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임시회의 같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배제된 유럽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하게 모이기로 했다. AFP, BBC 등에 따르면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파리에서 주요 정상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정상과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초청을 받았다. EU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참석하기로 하고 키스 켈러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의 회동을 오늘 18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를 이달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내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미국은 미국과 모스크바 간의 협상에 유럽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또 이런 별도의 뉴스도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위기 정상회담을 위해 모입니다. 앞에 내용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젤렌스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러시아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데 젤렌스키는 다서는 그 내용은 지금 UAE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파리 모임은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임시 그 파리 모임은 평화회담에 EU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룰 게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비 강화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파병 가능성을 먼저 비쳤다. EU가 평화유지군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냐 아니냐 더 많은 의제는 산재해 있다. 프랑스에서 임시 모인다 하더라도 평화협상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U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핵심 문제인데 아마 그 유엔군처럼 우리나라에 들어 휴전선 방어를 위해서 유엔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근데 형식상은 말이 유엔군이지 미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상이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마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그 주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돈을 써서 국방비 좀 올려서 좀 운영해야 된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의견 쪽에서는 최하 한 10만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지금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에 허구한 사회주의 그 정권들이 운영해가지고 복지부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해가 돈을 써가지고 많이 가난해졌죠. 그 사회주의 하면 잘 산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중국한테 맥히고 있는 중인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유럽과 등을 진다는 것이다.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본 겁니다. 생전 키신저의 충고가 실현되는 방향일 것 같다. 러시아의 패배가 돼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져서도 안 된다. 바로 중국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러의 협력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러시아가 협력을 맺고 중국과 EU의 대립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세계의 어떤 정세 변경이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로스차일드 대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의 서로 이권 대립이 있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공산당 창당과 시진핑이가 중공 국가주석이 되는데 뒷배가 되어 주었다는 골드만삭스는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 세력이냐?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미국의 양대 세력인 JP 모가는 스위스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 세력이냐? 이권에 따라서 서로 협력도 했다가 또 서로 그 공격도 했다가 뭐 이런 건데 자관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그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간이 1, 2위를 서로 다투는 그런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2.0에서 JP 모간은 DEI를 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먼저 버렸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데올로기 대립도 아니고 산업자본주의, 개인자본주의의 미국과 국가자본주의 중국의 대립도 아니다. 내막은 금융자본주의 대립으로 인식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정치 문제지만은 내막적으로는 돈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골드만 그러는데 우리말로 치면은 김씨네요. 김씨 삭스네요. 골드맨. 그렇습니다. 한국 대기업 연봉 일본의 1.5배 이런 임금 체계로 세계와 싸울 수 있을까? 이것도 조선일보 일본판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뉴스 그 브라우저는 언론기관들이 편집하는 거로 한다고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2022년 기준 한국 평균 연봉이 87,130달러입니다. 일본은 56,987달러,
EU 평균이 85,536달러. 한국이 EU 평균보다 대기업 연봉은 더 높다 이거예요. 일본을 1위라고 했을 때 한국이 1.5배 더 받는다. 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EU는 1.1배, EU보다도 돈을 더 준다. 그리고 1인당 인당 GDP 대비 지금 대기업 연봉은 157%, 일본은 121%, 그 다음에 EU는 130%랍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 4만 달러, 3만 8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1인당 GDP가 잠깐 이 1인 이 평균 연봉을 받아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보통 네 식구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래도 이게 높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이것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으니 임금도 높은 것이 아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에다가 강성노조의 과격한 임금 투쟁 결과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매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저도 그 스루풋 분석을 2024년도 해볼 것입니다만은 노동 생산성을 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원가 생산성과 스루풋 생산성을 비교를 해 가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제가. 요걸 좀 부각을 더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이후의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85%에 그쳤고, 일본은 반대로 6.8%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58%나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70% 수준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58%까지 그 비율이 떨어졌다. 이처럼 임금 양극화가 진행된 결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기피하면서 취업이 어렵다는 이중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인구가 젊은 세대가 그 소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결혼도 어렵고 애도 안 낳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중소기업도 임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선진국처럼 업무 내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성과급을 요소를 도입하는 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이 임금에 반영되는 형태로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생산성은 스루픈 나누기 운영 경비로 산출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임금 결정을 해라.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러시아 인구 감소, 피터 자이안의 2월 17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러시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살펴볼 예정이므로 러시아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 트럭을 가져와 보세요. 요런 유머는 어떤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주요 사건들로 인해 상당히 변동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인구학적 데스크로스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인구 감소의 어두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짧은 회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데이터는 지나치게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암울한 인구 통계 전망과 인프라, 교육, 공중보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결합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육류 분쇄기에 연이어 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현재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는 적어도 러시아의 패에 약간의 공기가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나 정체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인구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빠르게 해킹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 국가로서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화면 뒤이기 때문에 파란 게이 출산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 게 사망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은 그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하락률을 그렇게 통계를 좀 보여주기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는 이유를 이런 배경으로도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mon중 접수 호킨스 대 110억 기부 미 전술핵 한국 배치예요.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SAIS의 정몽중 숙자 설치 17일 기념연설, 아시아판 나토 필요, 집단 안보 체제 주장. 이 아시아판 나토는 이시바가 얘기한 건데 트럼프 조선 관심 표명에 한국 큰 기여할 수 있어. HD 현대의 그 명예회장이나 회장은 지금 밑에 아들이지만은 현재 아산 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직함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현역에서는 물러나 있는 상태죠. 이 모교가 존스 호킨스 된 모양입니다. 고등국제대학원 SAIS에 750만 달러를 기탁했다. 이 기금을 가지고 한반도 등 국제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전몽준 안보학 석좌 교수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신진학자도 양성할 예정이다. 과거 헤리티지 재단에는 정 이사장 부친인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름을 딴 정주영 펠로라는 자리가 있어 에드윈 퓰러 창립자가 이직함을 달고 활동한 적이 있다.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내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주장한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